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신한 위클리 포커스 스태원입니다. 새해와 함께 다짐했던 새해 결심 잘 지키시고 계신지요? 금연, 자기개발, 운동, 사업계획 등 모든 새해 다짐이 연말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2017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올해 글로벌 경제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연초부터 트럼프 연설 및 FOMC 정책 방향을 두고 국제금융시장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 유가 등 대변수의 움직임에 따라 신흥국 통화 가치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정책 방향을 외부 변수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한 위클리 포커스에서는 정부 지출 등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무역 수지, 금리, 환율 등 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2017년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텍스 앰너스티 세 번째 단계가 시행됩니다. 올해 인도네시아의 수출 증대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 자원 가격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던 인도네시아는 작년 하반기 이후 비석유 원재재 가격의 반등을 발판 삼아 수출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석탄 및 팜오일은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0% 수준이 넘는 주요 수출품이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가격 반등은 정부 재정 적자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주요 수출품인 금속 광물 부분을 살펴보면 아세안 국가의 전반적인 인프라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산업용 금속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금속 광물 수출 증가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14년부터 개정된 광업법에 의해 제련되지 않은 광물 수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니켈과 구리에 대한 제한은 일부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올해 중 다시 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규제 완화를 골자로 추진 중인 광업법의 개정 여부가 금속 광물의 수출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추진 상황을 예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석유 부분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산유국이긴 하지만 원유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고 정유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생산하는 원유보다 수요가 더 많아 인도네시아는 2004년 이후 석유 순수입국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생산량의 배에 달하는 석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유가 반등은 단순하게 인니의 무역 수지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될 수 있으나 여기에는 좀 더 복잡한 함수가 존재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도네시아는 석유 순수입금에도 불구하고 고유가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매일 80만 배럴에 이르는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의 재정 수입이 원유 수출에서 나오는 등 원유를 비롯한 원재재 수출에서 나오는 수입이 정부 세수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더불어 무역수지 부분에서도 고유가는 대체재인 다른 원재재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오일 생산국가이며 세계 4위의 석탄 생산국입니다. 따라서 원유 가격 상승에 따라 대체 자원인 팜오일 및 석탄 가격이 동반 상승한다면 인니 무역 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가 예상되긴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주요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 미국 수출 비중이 작고 자체적으로 거대한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참여하지 않은 TPP의 좌초와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가 참여하고 있는 RCEP이 타결의 속도를 내는 등 향후 TPP 좌초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됩니다. 다만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임금과 높은 해고 비용으로 인한 낮은 수준의 생산 경쟁력, 그리고 열악한 물류 환경에 의한 높은 물류 비용 등은 자국 상품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신한 위클리 포커스를 통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소식 및 그 배경에 대해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한 해 큰 폭으로 떨어졌던 루피아 금리는 올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BI가 작년 상반기 1월, 2월, 3월 및 6월까지 4차례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정부 세수 감소와 이에 따른 정부 지출 축소에 따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깊어졌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작년 8월 급기야 기준금리를 12개월물에서 7일물로 변경하는 등 공격적인 금리 완화에 나섰으며 이후 9월 및 10월 두 차례의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기준금리를 4.75%까지 낮춘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BI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아마도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각에서는 올해에도 경제 성장이 계속 더딜 경우 BI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오랫동안 끌어왔던 미금리 인상이 현실화되었지요. 향후 추가 인상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BI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루피아 약세는 물론 인도네시아에 유입된 국제 자본의 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BI가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경제 지표 중 지금까지 대변동성에 가장 영향을 받았던 것은 미달러에 대한 루피아 환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 통화 가치는 해당 국가 또는 단일 경제권의 국민소득, 물가, 국제수지 및 재정상태, 그리고 금리 등 거시경제 요소는 물론 심지어 외교, 안보에 이르는 정치 요소들까지 시시각각 반영될 만큼 아주 민감합니다. 작년 하반기 빠른 미 경기 회복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로 다른 이머징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또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로 루피아 가치는 하락하였습니다. 더불어 12월 FRB 금리 인상 직후 모건 스탠리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남아공, 콜롬비아, 터키, 멕시코 5개국을 금리 인상에 따른 외화자금 이탈 우려가 가장 큰 상위 5개국으로 선정하였죠. 지난 2013년 8월에도 모건 스탠리는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을 자금 이탈 우려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당시 해당 뉴스가 루피아 환율을 더 큰 폭으로 하락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근본 재선정으로 추가적인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15년 이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 대부채 비율 또한 낮게 유지되는 등 2013년과 비교하여 경제 체력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연말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인도네시아 신용등급을 BBB-로 유지하며 향후 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조코이 정부가 사활을 건 텍스 앰네스티를 통한 해외 은닉자산 유입과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루피아 가치 급락이 재현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예측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환율 예측 수치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인도네시아 외환시장에서 활동성 및 점유율이 높은 외국계 은행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예상 환율 조사하여 분석한 자료입니다. 외환을 실제로 거래하는 은행들이 참여한 자료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1개월 내 예상 환율은 최저 13,340 루피아에서
최고 13,760 루피아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평균값은 13,510 루피아 수준입니다. 1년 이내 예상 환율은 최소 12,800에서 최고 14,800 루피아로 조사되었으며 평균값은 13,810 루피아입니다. 1개월 예상치에서 1년 예상치를 평균할 경우 13,650 루피아 수준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외국계 주요 은행 예상치를 통계적으로 평균해 보면 향후 1년 내 평균적으로 13,510 루피아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작년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브렉시트 등 대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가 계속되며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조코이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패키지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신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며 금리 인하 또한 주식시장 상승을 견인했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 및 미 기준금리 인상이 유발한 이머징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현상은 인니 주식시장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은 미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 대외 요인 불안으로 작년과 같은 높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정책 패키지 및 인프라 개발에 의한 정부 지출 확대 등은 긍정적인 요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수소비 업종 및 건설 업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주에 걸쳐 인도네시아의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대불안 요인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전망의 근거에는 항상 정부 일관되고 흔들림 없는 정책 패키지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향후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예측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국정 지지율 및 정치적 안정성 또한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간 경제 지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한 경제지표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제지표 시간입니다. 먼저 환율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1월 12일 미달러당 13,285루피아로 전주 대비 30루피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루피아 환율은 인도네시아 외환 시장에서 달러 약세에 대한 전망이 퍼지면서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회됐습니다. 또한 미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불투명성 및 FOMC의 향후 금리 정책 방향 등 그동안 달러 강세를 뒷받침해오던 재료들에 대한 회의감이 국제시장에 퍼지면서 루피아 환율은 더욱 하락했습니다. 원화 환율은 전주 대비 2.8원 하락한 달러당 1,17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주 큰 폭으로 상승했던 원화 환율은 이번 주 초반에는 1,200원 선을 기준으로 좁은 범위 내에서 거래됐습니다. 주 중반 이후 미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회의감 및 FOMC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변수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약세에 영향을 주면서 원달러 환율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후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원화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1월 12일 8.86원으로 전주 대비 보합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시장 관련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화표시 10년물 국채는 1월 10일 7.59%로 주간 기준 0.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국채 시장은 수급 요인보다는 대외 변동성 완화에 따른 루피아 환율 안정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래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서 방향성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으나 최근 수주간 지속되어 온 인도네시아 국채 시장의 불안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본격적인 방향성은 1월 말 예정된 FOMC 회의 이후에 좀 더 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경제 지표의 박예지였습니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 과세 당국은 오는 3월 말 종료를 앞둔 텍스 앰네스티가 남은 기간 납세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만큼 아직 충분히 매력적이며 특히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사업체들에게 더욱 어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조세계획 디렉터인 존 후다가울은 지난 월요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시행되는 텍스 앰네스티의 세 번째 시행 단계에서는 특히 작년 1단계 시행에서 참여가 많았던 고액 납세자들의 신고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유인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며 마지막 단계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고액 납세자들 외에도 5천만에 육박하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더욱 낙관했는데요. 이는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조항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근본 텍스 앰네스티 규정에 따르면 작년 9월까지 진행된 1단계에서는 신고 금액의 2에서 4%까지 부과되던 페널티는 2단계에서는 3에서 6%로 증가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5에서 1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우 은닉했던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단계에서도 페널티가 0.5에서 2%에 그치기 때문에 그만큼 참여할 만한 요인이 클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한편 작년 12월 말 종료된 2단계까지는 약 61만 명의 납세자들이 4,300조 루피아, 달러 기준 3,210억 불에 이르는 은닉자산을 신고하며 당초 올 3월까지의 신고 목표액인 4,000조 루피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100조 루피아가 넘는 추가 세수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고된 은닉자산의 대부분이 인도네시아 국내 은닉자산인 반면 조세 피난처 등 해외에서 반입된 자산은 141조 루피아로 전체 신고 자산의 3%에 불과하여 당초 정부의 반입 목표인 1,000조 루피아에 크게 못 미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인도네시아 텍스 앰네스티는 은닉자산 신고 규모 면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성공한 조세 사면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 3단계를 남겨둔 텍스 앰네스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인도네시아 자산의 양성화와 정부 조세 증대는 물론 조코이 정부의 향후 경제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출 시장 확보와 중동으로의 할랄 제품 수출 등 인도네시아 내 제조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주요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올해 수출 목표액을 전년 대비 12% 증가하는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 경기의 느린 회복 속도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통상부는 지난주 올해 수출 목표액을 1,360억 불로 수정 발표하며 전년 대비 5.6% 증가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고용자 연합회 부의장인 크리스 칸터는 수정 발표된 목표가 기존 목표와 비교시 훨씬 현실적이라고 동의하며 수출 증대를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 노력으로 기존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국이 미국, 중국, 유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두 번째는 할랄 제품의 중동 수출 시장 개척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기는 물론 어패류, 과일, 야채, 곡류 등 모든 동식물성 음식과 심지어 이를 원료로 만든 화장품까지 이슬람 교도들은 이슬람 율법이 허용하는 제품만을 먹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식품 제조 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산업 부분에 걸쳐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이미 생산 공정상에서 할랄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경쟁국과 비교하여 중동시장 진입에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입니다. 그리고 중동 국가로의 할랄 제품 개척을 위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회 측은 인도네시아 기업이 더 많은 수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가구, 섬유, 신발 등 비석유 제품에 대한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성의 소리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 수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인도네시아 수출 목표와 이를 위한 전략 그리고 자성의 목소리까지 연초부터 이어지는 정부 당국과 업계의 당찬 의지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두 주에 걸쳐 2017년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해 전망해 보았습니다. 경제 용어 중에 블랙 스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검은 백조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요. 유럽인들 사이에 이 세상에 검은 백조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은 상식을 넘어 진리처럼 통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신대륙 호주를 탐험한 학자에 의해 실제로 검은 백조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유럽인들은 진리로 믿어왔던 자신들의 지식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후 블랙스완이라는 단어는 발생한 확률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발생할 경우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영향력이 큰 사건을 지칭하게 됩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경제사에 있어 확률 제로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세계 경제를 엄청난 위기에 몰아넣었던 재앙이 되었습니다. 지나친 경계감에 투자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되지만 지나친 낙관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익 추구와 위험 관리가 적절히 균형을 이룬 모습이 지속 가능한 성공 방정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